네, 금값 오른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오름세가 멈출 법도 한데 올 들어서만 벌써 9% 뛰었습니다. 온스당 3,000달러 돌파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요? 금 전문 투자자인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금값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값 오른다는 얘기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쉬지 않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상승세가 좀 빠른 건가요? 올해는 어때요? 네, 오늘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는 한돈에 57만 8천 원이었습니다. 57만 8천 원. 네, 근데 올해 초에 53만 3천 원이었으니까 네. 대략 8%가 좀 넘는 상승이 벌써 이어지고 있다. 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뭐 골드바나 아니면 돌반지 이런 형태로 구매를 하니까 원자재 가격인 57만 8천 원의 공인비를 더하면 이제는 한 60만 원은 지불해야 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57만 8천 원은 원자재고 여기 이제 세공비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부가세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돌반지 요즘 돌잔치 돌반지 해주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60만 원 훌쩍 넘으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시세로 보면 어때요 지금? 지금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2,884불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한 6% 정도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볼 때 한 6%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한 달 조금 지났는데 6%에서 8% 정말 작년에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올 들어서 오르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영향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아, 맞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더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예. 과거로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생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빛났던 자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금이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빛났다. 네, 근데 작년부터도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있었으나 이게 점점 트럼프의 당선 이후 확신의 정도로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때 가장 빛났던 자산 금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여튼 뭐 계속 오르니까 뭐 오른 이유도 지금 아까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그거에 대비해서 금값이 쭉 올랐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유예가 됐고요. 네. 중국에는 10%를 이제 매기기로 했지만 뭔가 이 관세 전쟁이 생각보다는 격화되지 않을 것 같다, 확전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그냥 인플레가 계속 우려되니까 다시 점화될 거니까 금값은 더 오를 것이다. 좀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미 2008년부터 세계화 지수가 이제 탈세계화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네. 세계화가 조금 떨어지고 탈세계화로 갔다. 네, 예.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된 변곡점인데, 근데 이제 2018년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할 때 세계화 지수가 유독 더 심하게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탈세계화 시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게 작용을 하기는 해요. 과거에 이제 사례를 살펴보자면 1913년부터 1945년 동안 이 탈세계화 시기였고 네. 이때 인플레이션이 한 1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 과정 가운데서 항상 인플레이션이 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관세 정책 같은 게 있을 때 2018년에도 세계화 지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당장 그렇게 크게 불타오르진 않았었죠. 예. 근데 지금의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한번 맛봤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을 네.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아직도 꽤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사이클로 들어섰습니다. 네. 여기에서 관세 정책을 한다는 건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탈세계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13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그 탈세계화 시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도 있었지만 정말 극심한 디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탈세계화는 여러 가지를 변화시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마이너스 10.6%까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19%까지 오르는 이런 큰 변동성의 장세, 그런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장세가 많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면서 지금도 뭔가 세계화 지수, 세계화가 좀 후퇴하는 네, 맞습니다. 뭔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결국 이런 때는 안전자산인 금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국제 금값 시세로는 84불. 네, 맞습니다. 84달러, 이제 2,9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전망? 혹시 기관 투자가나 투자은행들은 지금 금값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형은행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의 이 전망이 3,000불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네. 여기에 더불어 재정 적자 확대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1,200조를 돌파했다라고 하고 재정 적자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달러화를 더 약세로 이끌 요인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달러가 앞으로 약해질 것 같다. 그래서 네. 3,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언제쯤 넘어선다는 전망이 많아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를 지금 또 상반기? 이렇게 많이 또 불에 타고 있으니까 이 상승 추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선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 2,900달러 언저리에 와 있으니까 그래 봐야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금값은 뭐 작년에도 올랐고 올 들어서 계속 오르니까 충분히 오르지 않았느냐. 앞으로 오른다고 해도 뭐 10% 정도 이상 더 오를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라면 많은 투자 대상이 있는데 그래도 금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금 가격이 한번 오를 때 얼마가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0년의 금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네. 금 가격은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추세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네. 이번에 상승 사이클은 2019년부터 시작되는 시그널들이 확실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 전체 상승 사이클을 10년으로 볼 때 딱 중간 정도 와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상승 사이클을 과거에 비교해서 본다면 현재는 상승 사이클 시작되고 끝나는데 한 중간 정도. 네, 그리고 더불어 이게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오랜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2,400년 전부터 금 가격의 상승장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 상승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본원 통화의 량이 같아질 때까지 보통 가격이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1934년 그리고 1970년에 똑같이 이제 가격 상승할 때 본원 통화량보다 이제 그 1대1 비율이 될 때까지 금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기준으로 2024년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량과 미국의 금 보유량을 계산해 보면은 어때요? 21,304불이 돼야 됩니다. 2만? 21,304불이요. 그럼 지금보다 어떻게 몇 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7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 역사에 비춰볼 때 네. 금 보유액과 본원 통화량이 같아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앞으로 금 가격이 여기서 7배가 더 오른다고 상상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역사에 그러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21,304달러까지 언제 그때쯤 오르냐, 언제 오르느냐는 또 문제겠죠. 언제까지 그쵸. 그때 가느냐. 근데 이제 보통 50년이 될지, 네.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상승 사이클이 10년 정도니까 산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에서 한 6년 사이에 이제 그래요? 그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대로 이게 그대로 또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과거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금값을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을 사는 거거든요. 올해도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중앙은행들? 일단 그 중앙은행들이 2022년에 사상 최고치 금매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이 계속 이어졌고 세계 금협회에 따르면 올해도
중앙은행들의 사상 최고의 금 매입 그 수준이 또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그 대형은행들과 비슷한 의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과도한 재정 적자, 그다음에 과도한 부채, 그거에 대한 이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중앙은행들 말고도 투자은행들도 실물 금을 그냥 금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실물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은행들이요? 네. 이번에 2월에 JP모건은 한 6조 원 규모의 실물 금 인도를 이제 통지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인 이제 CME 그룹에 따르면 예. 1994년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그런 실물 인도 통지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대규모 투자은행들도 이렇게 금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도 한국 금거래소 이제 접속 지연되고 이런 네. 것들만 보더라도 네, 실물 전쟁의 서막이 열린 듯한 모습입니다. 아, 실물 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뭐 전쟁의 어떤 서막 정도로 표현할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는데,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을 보면 금 매입에 유독 신중해요. 오랜 동안 금 보유를 늘리지 않는데 우리 한국은행 입장은 뭘까요? 저는 일단 그럼 한국은행이 오히려 정말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거냐라고 볼 때, 그럼 이전에 한국은행이 금을 샀던 그 타이밍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실은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아요. 우리 한국은행이 금 사는 타이밍이. 네, 약간 오히려 금이 최고점일 때 금을 사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정작 금을 사야 될 때는 금을 많이 못 사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놓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네,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볼 때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 돼요. 예, 국채를 팔아야 미국이라는 이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서 외환보유고에 보유를 해줘야 네, 이 경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것 중에 이제 금 대신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 미국과 어떤 이런 교역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방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정치 외교적인 요인이 한국은행의 금 매입을 주저하는 이유 아닐까? 미국 국채를 더 사야 되니까 외환 보유액이 뭐 계속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또 혹시 지금 금값이 좀 고평가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국은행은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맞을까?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대형 기관, 투자 기관들이 맞을까? 이제 요걸 비교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게 맞은 건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거는 뭐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 국채가 필요했기도 하고 금이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계속 금값이 또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금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과연 한국은행이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금거래소가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지금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실제 금을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금을 살려면 어떻게 거기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저도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종로에 금은방들도 많고 어디서든 살 수는 있는데 저희도 거의 문의량이 너무 폭주해서 거의 마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그 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을 투자를 하려면 이제 뭐 실물을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많이 추천드렸던 KRX 금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KRX 금시장. 투자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데 KRX 금시장은 2014년에 국가가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출범한 건데 쉽게 표현하면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낮은 수수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실물을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셨다가 조금씩 이제 실물로 한번 좀 바꿔 보시는 것도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물로 바꾼다 그러면 KRX 금거래소에서 금시장에서 투자하다가 실물로 간다 그러면 일반 이제 아까 종로 같은 금은방도 될 수 있고 한국 금거래소도 실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면 뭐 조금 세금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면? 네, 부가세 10%랑 그다음에 이제 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꼭 한국 금거래소에서만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금은 뭐 다 비슷한 곳에서 뭐 다른 오히려 일반 금은방이 더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발품을 파는 게 사실은 제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 한 해 국제 금값 기준으로는 이제 3,000달러가 상반기에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나 투자은행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데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우리 조기원 대표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금값 대략 이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뭐 상승 전망치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갔을 때 사실 제가 맞출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래도 완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럼 작년에 우리가 금값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작년 한 해. 네. 대단합니다. 물론 이게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의 영향을 빼고 우리나라 금값이 올해 어떨까를 생각하면 전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작년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뭐 뉴스만 틀어도 정치적으로 되게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국제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빛나는 자산이 금이라서 안전자산인 금이 올해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금값 시세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